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폭염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는 서울이 26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 씨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드루킹과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 아쉽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야권은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대선 전국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정치권 공방이 더 가열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가 오늘 첫 TV 토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코로나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는데요. 공직선거 후보가 아닌 정당 대표의 1대1 TV 토론은 조금 낯선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집권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협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이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졌던 협상의 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력 사용이 올여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84명인데 전날과 비교하면 이제 506명이 늘어난 숫자이고 지난해 1월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 중에 이제 수도권에서 나온 확진자 수가 1,175명, 전체의 68.1%였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나온 확진자가 551명, 전체의 31.9%였기 때문에 이 비수도권에서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숫자 자체는 지금 방역 당국이 애초에 예측했던 거 8월 초에 1,780명을 넘을 수 있다라는 이것보다 지금 확산세가 빠른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확산세가 커지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염 재생산 지수도 소폭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 이상인데다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영향,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부산, 경남, 대구, 전남 이런 곳에서는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엔 청해부대 집단 감염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의 경우에는 내일 이제 확진자 숫자에 이제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내일 숫자가 그 피크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가 이제 1287명이었고 그다음에 뭐 서울만 따지면은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이전 어제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청해부대 이 숫자까지 합치면은 여전히 이제 1800명을 넘는 좀 숫자를 경신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상당히 또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88%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 장병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재실시한 건데요. 301명 가운데 207명이 양성 판정이 나왔고 기한하기 전에 247명과 비교하면은 23명이 늘어나서 감염률이 거의 이제 90%에 달한다라는 거죠. 네. 이 중에 1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2명이 산소 마스크를 또 쓰고 있는 상황이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또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어제 하루 34명이 확진돼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상당수 좀 확진 사례가 많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 또 절반 이상이 집단 감염 관련 사례여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유흥주점 확진자가 4명이 추가돼서 여기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가 68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제주시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 5명이 추가돼서 11명.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에 고등학교 관련 신규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8명 발생해서 총 9명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관련 사례들은 10명 이상이 한 펜션에서 1박 2일을 보내거나 13명이 한 집에 모이는 등의 집합금지 위반 정황이 확인이 됐고 이외에도 이제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 매장 근무자가 확진이 돼서 매장이 긴급 폐쇄되기도 하는 등의 이러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크게 늘었다고요. 이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돌파 감염이 모두 647명이다라고 집계가 됐다고 했는데 백신별로 보면은 이 중에 이제 얀센 백신 접종자가 364명, 파이자가 145명, 아스트라제네카가 138명이었습니다. 이 돌파 감염자 중에 위중증으로 진행된 사례는 4명이고 사망자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돌파 감염이 많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이 점에서는 저도 이제 얀센 백신 접종자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숫자만 보면 다소 이제 불안한 기분도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이걸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네. 이게 백신의 어떤 효능 차이라기보다는 접종 대상자의 차이다라는 건데요. 얀센 백신이 특별히 효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접종자들이 저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활동량이 많아서 재감염이 되는 경우가 또 그게 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일부 연구 결과 이런 게 보도된 걸 보면은 얀센 백신 생성 항체의 중화 수준이 어쨌든 이게 한 번 맞는 거기 때문에 낮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얀센 백신을 2차례 접종하거나 또는 다른 mRNA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주장도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오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으로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쳐다보면서 젊은 층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젊습니다. 네. 젊은 편입니다. 네. 오늘 9시 잠정 집계치 혹시 나왔습니까? 일단 9시까지의 잠정 집계치는 지금 서울시 집계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49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하는데 전날이 590명이었기 때문에 약 10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흐름을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확진세가 좀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 좀 역력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비수도권에서 이제 다시 확진이 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런 영향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는데 방금 나온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니까 오후 9시까지 전국의 이제 확진자 수는 1,456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 네. 청해부대 270명을 포함을 하면은
1,726명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고 있어서 내일 아마도 발표될 확진자 수는 1,800명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전문가를 만났는데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 하더라도 이 전파력이 굉장히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가 금방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을 또 저에게 들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50대 전 연령층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이 오늘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예약을 하지 않은 50대 전체 연령에 대한 백신 접종의 사전 예약이 오늘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50대 연령층에 이제 접종이 얼마나 이 접종 예약이 얼마나 됐느냐, 백신 예약이 얼마나 됐느냐를 보면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예방 접종 예약자가 539만 6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 접종 대상자 740만여 명의 72.9%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논란을 겪었지만 어쨌든 백신 예약 자체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예약 우려 관련해서 참모진을 질책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백신 예약 시스템은 제대로 이른바 먹통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오늘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밝힌 바가 이제 그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및 마비 여기에 대해서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라면서 참모들을 질책을 했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도 이 사이트가 열린 직후에는 다시 또 먹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분간 대기를 하고 나서야 이제 접속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그런데 그 전날이라든가 그 이전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쾌적해졌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먹통이 되긴 했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질병관리청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시간에 좀 접속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은 다음 달까지 서버를 추가로 증설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다음 달부터는 18세에서 49세까지 2천만 명 가까이가 예약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버 증설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계획한 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잘 안 되면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말에 결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나요? 일단 방역당국은 원래 이게 일주일쯤 거리두기 4단계를 좀 진행을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걸로 봤는데 아직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렇지만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는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전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 자체는 완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비수도권 확진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 앞에 말씀하셨듯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남은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얼마간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방역 수준을 강화하거나 이런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와 관련돼서는 이번 주 유행 상황과 감염 재생산 지수, 이동량 등의 다양한 지표를 보고 나서 이번 주말에 중대본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논란이 있었던 나훈아 부산 콘서트 결국 무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산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매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최다 경신이 되고 있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규모 콘서트에 대한 감염 우려도 커졌기 때문에 정부가 비수도권에도 공연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까지 공연과 관련된 방역수칙은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최대 4,000명 규모의 대형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나훈아 콘서트도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017년 대선 당시에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를 해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드루킹 일당들의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일종의 자동 댓글 등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이 개발을 묵인했다라는 이제 주장에 대해서 이 대법원이 인정을 사실상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재수감이 돼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형 집행기간 2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7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이제 입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댓글을 순위를 조작했다.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걸 이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것은 드루킹 일당들에게 이제 샌다이 총영사라든지 이런 공직을 김경수 지사가 제안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김경수 지사 본인이 출마하게 되는 지방선거 때까지 이 댓글 조작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준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걸 판단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무죄 판단을 내는 원심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일단 뭐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추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여야 각 정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경남도의 도정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론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또 정의당은 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김경수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안타깝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그 당시 대선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던 선거인데 이렇게 된 것이 의아하고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또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 등은 대통령의 사과와 또 김경수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를 하면서 김경수 지사의 어떤 뭐 윗선, 뭐 공범 이런 걸 추가로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면서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했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또 꼬집었습니다.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제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 검찰은 정치 보복 적폐 수사에만 몰두하고 드루킹의 배후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느냐. 당시에 승승장구하던 분이 지금 와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건 참 어이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아마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굳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한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이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뭔가 이제 여론 조작을 한 사건인데 한쪽은 이제 보수 정권의 좀 치명적인 일이었고 한쪽은 이제 지금 정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난국을 불러온 사건이니만큼 자기는 양쪽 다 이렇게 공정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보수 정권에 이렇게 뭐 칼을 꽂았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글쎄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 전혀 다른 사건이죠. 총동원해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나 이런 기관들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사건이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드루킹의 경우에는 경공모라고 하는 뭐 단체와 지금 일종의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김경수 지사가 같이 공모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안의 성격은 좀 질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다르죠. 정보기관이 나서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요원을 양성해가지고 댓글을 달았다.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어떤 지지자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뭐 댓글을 달았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사안의 성격이 다른데 굳이 법률가인 윤석열 전 총장이 그것을 동렬해 놓고 논평하는 이유는 결국 그러한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을 혹시 얘기했나요?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라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김 지사 징역 확정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게 없던 사건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 큰 영향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다만 여당의 경선 구도 이런 데는 약간 영향이 있는 게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뭐 친문 주류 뭐 이런 당원들의 표심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뭐 이랬던 추미애 전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특검을 수용했던 그 당시에 뭐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네. 원내대표 등등의 책임론 이런 것들로 막 불거지고 있어서 여당 지지자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경선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첫 TV 토론을 했어요. 이게 참 보기 드문 장면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까? SBS에서 낮에 TV에 동시에 이제 출연을 해서 토론을 한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박근혜 정권 때는 국정원이라는 국가조직이 댓글 작업을 한 것이고 지금은 드루킹이라는 어떤 전문가에게 이용을 당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이 두 사안은 다른데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청와대가 이건 사과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받아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한 거에 대해서도 송영길 대표는 정부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나가겠다는 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또 자기가 윤석열 전 총장이었어도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든 추미애 전 장관이 후보로 나온 것은 또 국민들 보기 안 좋은 거다라면서 또 받아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당이 뭐 몇 명 탈당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탈당하면 뭐하냐 복당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조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지금 탈당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 이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요구가 법적 결정에 근거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좀 여러모로 미비점을 좀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해부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는 분명한 방역 실패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송영길 대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봐달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협상장에서 만나지 않고 TV 토론을 한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자주 만나서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밝혔어요. 박수현 수석이 YTN 불교방송 등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영수회담 개최 문제를 조율 중이다. 다음 주 중에는 회담이 있을 수 있도록 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가 이후에 오후에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여야 간 회동 형식과 의제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어서 뭐 곧 영수회담이 진행이 되는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준석 대표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달 전에 제안하고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라디오 인터뷰로 영수회담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방법 시기를 막론하고 당연히 응할 생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청와대 브리핑 시점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율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오늘 당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가졌는데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온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여가부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이 쓴소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언론에 인용된 어떤 문장들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준석 대표 출범 이후에 과연 혁신이 유지되겠는지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정치 공작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기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개편은 신중해야 된다. 대선을 앞두고 큰 문제를 언급할 때는 신중하게 얘기해달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모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뭐 비빔밥에 당근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한다든지 또 통일부 여가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고요?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고유한 색이나 가치를 잃지 않고 경선에 참여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전날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 발언이라 이해하긴 하지만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된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좀 조언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SBS 여야 토론 대표 토론에서도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어쨌든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대구에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탄핵의 강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나름 난감한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올여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또 찜통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 그런 예보도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블랙아웃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 연결해서 전력 수급 상황과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홍익대학교 전영환입니다. 지금 오늘 전력거래소가 이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대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전반적인 전력 수급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수요가 89,000메가와트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예비력이 10,000메가와트, 10기가와트니까 한 자릿수가 아니고 이제 두 자릿수가 됐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은 태양광이 이제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예비력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력 예비율이라는 게요 어떤 개념인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예비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만큼 항상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수요를 우리가 이제 수요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많이 이제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불시에 전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발전기를 더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양이 예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예비력을 규정으로 5,500메가와트, 즉 5.5기가와트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이면은 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되면 이번 주 내에도 발령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전력 수급 비상 단계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예비력이 이제 5.5기가와트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네. 5.5기가보다 이제 적어지게 되면 이제 비상 단계를 이제 발령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 주가 아니고 사실 올해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 8월 둘째 주입니다. 네. 그래서 8월 둘째 주일 때 최대 수요가 94,000메가와트, 즉 94기가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수요를 최대로 잡아도 예비력이 5.8기가 이상은 나온다. 그래서 올해 전력 수급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럼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게 기운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준이 있고, 네. 규정 이상으로 예비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다가, 특히 또 더 이상, 특히 이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비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규정상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규정에 카운트되지 않는 예비력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7기가 정도 되는데요. 7만 네. 메가와트.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5.5기가인데 훨씬 그보다 더 많은 7기가와트 정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지금 이제 시운전 중인 발전기가 있습니다. 네. 이 발전기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력으로 이제 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반응 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수요를 줄이면은 또 이제 발전 자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이제 7,0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플러스에서 7,000메가와트 정도 항상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는 쪽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 5,800메가와트에서 7,000메가와트니까는 12,800메가와트 정도가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에도 그 정도 예비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2011년 9월처럼 블랙아웃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했던 마음이 좀 사라지고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올여름 전력 수급 불안정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교수님께서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좀 많은데요. 네. 지금 탈원전 정책은 기존에 새로 짓겠다고 하는 원전을 이제 더 짓지를 않고, 네. 기존에 이제 운전하던 이제 원전은 계속 수명까지 이제 연장해서 수명까지 이제 계속 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전 중인 발전기가 24개 있는데, 지금 건설하고 있는 발전기가 이제 2개 더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기가 늘어납니다. 오히려 늘어난다. 예. 그래서 탈원전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팩트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신문에서는 왜 그런 선동처럼 느껴질 만한 기사를 쓰는지 좀 사실관계가 참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원전의 정비 일정을 앞당겨서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 3기를 조기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것도 전력 수급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아봤더니요. 네. 이게 중단된 게 아니고 이제 예방 정비 계획상으로 이제 예방 정비를 하고 있던 발전기가 끝나가지고. 네. 원안위에 이제 재가동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받아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정지했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제 또 그런 시각으로 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상 크게 문제 있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시기가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진 측면이지 전력이 수급 불안정 때문에 이렇게 원전 3기를 조기에 빨리 막 서둘러서 가동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방정비가 이미 끝나서 원안이 재가동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발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종의 대안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석탄과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이 중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 예를 들면 석탄 발전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어서 친환경적이지만 단가가 비싸다 이런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LNG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도 줄여나가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단계에서는 수소 터빈 발전기하고 재생에너지 조합으로 이제 가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NG가 지금 들어오더라도 서서히 이 LNG를 수소하고 이제 섞어서 이게 돌리기도 하고 또 이제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100% 수소로 이제 이렇게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LNG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LNG도 자초자살이 다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 보고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 건가 하는 거는 상당히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가지고 신중히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이렇게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점점 높아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발전량에서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제 발전 단가의 측면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더 유리한 시점이 오기는 오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태양광만 2만 메가와트 정도 지금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수요가 9만 메가와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9만 메가와트라고 하는 거에는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수요가 감축된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재생에너지도 우리도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초기에는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인프라 투자가 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료비가 안 들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다른 모든 발전기보다 이제 경제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건설을 하는데 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많이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단가를 낮출 수 있어야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데, 네. 우리 정부하고 당국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굉장히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이런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는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네. 이제 전기 사용량 중에 보면은 55% 정도가 산업용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데 이 공장에서 전기를 쓰는 것 중에 대부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모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터의 이제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모터를 같이 가동하는 시스템을 이제 현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진단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이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전기 요금이 좀 올라야 효율을 높이는 이제 요인이 발생을 할 텐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많이 싼 편이라 네. 효율 개선에 대한 요인이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절약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 근데 지금 이런 폭염에 에어컨을 켜게 되면 전기요금 과거 같으면 전기요금 폭탄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안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줄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낭비하는 요소가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특히 상업용 시설 상점에 가면은 에어컨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이제 해외에 이렇게 가보면은 해외에서보다 에너지를 쓰는 걸 보면 좀 더 풍족하게 쓴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좀 많이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탄소 중립을 가는데 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그럼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이나 정부, 산업계까지 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넘쳐나는 미디어 시장.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16일에 있었죠.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일명. 이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8월 검찰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취재원에게 협박을 한 행위를 문제 삼아 강요 미수죄로 기소했고 네. 이에 대해 지난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미 채널A는 이 사건이 의혹이 근거지자 이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네. 강요 미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금 현재 언론사 간의 낯그러운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은 작년 MBC가 작년 3월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당시엔 검사장이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에 대해 로비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근을 했어요. 이철 대표는 한때 신라젠의 대주주였고 네. 가장제 사기 혐의로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옥중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지모 씨를 한 3차례 만나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관련 제보를 하지 않으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다는 게 이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어요? 맞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재판부가 이동재 기자는 피해자에게 수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가족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그다음 피해자는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 발언 자체로 검찰과 연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 30회 넘게 등장했지만 네.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못했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모 여부를 증명할 직접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볼 수 있는 지모 씨가 끝까지 증인신문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결과 여당에서 주장했던 검언유착이 재판의 쟁점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사님은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의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실 기자로서의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아무리 특종의 욕심이 났다 하더라도 수감 중인 이철 대표를 상대로 비리의 내용을 밝히면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언급한 것은 명백하게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고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기자 측 이제
피고인이 무리한 취재 행위가 원인이 돼서 우리 사회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판결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죠. 근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지적했는데 언론 보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처음에 이 사건을 의혹을 제기했던 MBC와 조선일보는 서로 검언유착 프레임을 누가 몰고 갔는지를 따지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는 17일 저녁 뉴스에 MBC의 최초 보도는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정작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이 확산된 것은 보도 당일 밤 한 정치인의 SNS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한 거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날 조선일보가 지면에서 이동재 전 기자의 사건을 첫 번째로 보도했던 MBC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운 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기자가 무죄를 받은 다음 날 17일 날 신문들은 서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채널 A와 같은 그룹인 동아일보는 이 소식을 좀 건조하게 다뤘어요. 사건 이름도 채널 A 사건이 아닌 신라젠 사건으로 불렀고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를 6면에 배치하고 법원 판결과 이전 기자 입장 그리고 기자협회 채널A 지회 입장 등을 건조하게 다뤘고 사설도 쓰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법원이 무죄를 내렸다고 해서 취재윤리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검언유착이 아닌 정언유착임을 강조하면서 조선일보의 일면 제목은 검언유착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해당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여권과 MBC의 정언유착이라는 논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근무했던 채널A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채널A 측과 채널A 지회, 채널A 노조는 이동재 기자와 백승호 기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동재 기자와 백승호 기자의 명예와 채널A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재윤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네. 또 이동재 기자도 제보자 X라고 자칭하는 G 씨와 그에 영합한 일부 세력의 공작이었다. 이런 주장을 좀 했는데 문제는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 형태가 사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천요강 제2조 5항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채널A가 지난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메인 앵커의 클로징 멘트에서 채널A는 저희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4월 1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앵커는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의 윤리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보도본부는 취재 단계 검증에 소홀했고 부적정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태도가 달라졌다고. 그런 거죠. 예. 태도가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MBC 측이 무리한 취재를 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 점은 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재판 결과를 계기로 애초에 MBC 보도의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연속된 기사에서 MBC는 이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지적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검언유착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 결국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 결과가 된 거죠. 앞서 MBC는 이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지목된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네.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언유착이라는 표현도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는 거죠. 최장원 MBC 보도국장의 주장은 MBC는 첫 보도에서 사건의 성격을 예단하지 않았고 후속 취재를 진행했다. 그런데 보도 이후 채널A의 진상보고서나 한동훈, 이동재, 부산 면담 녹취록 등을 통해서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추가로 밝혀졌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검언유착이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실 이제 뉴스타파의 김성수 기자는 네. 사실 이 문제가 이 사실 관련 제보가 우리한테 먼저 왔다 MBC보다 아이템이 가진 폭발력과 파괴력은 분명했기에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널리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을 던지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내놓은 보도에 대해 얼만큼 사실 확인을 했는지 스스로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 MBC는 그 자신이 없었던 걸로 본다. 다만 보도가 파급되면서 뭔가 더 큰 걸 나오게 할 마중물로 MBC가 그 보도를 질렀다. 번원유착이나 어떤 의도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아이템을 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보도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MBC도 스스로 성찰하면서 조금 늦었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을 탄탄하게 쌓아올려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성수 기자의 지적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태도를 바꾼 채널A 측의 모습,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보도를 할 때도 언론사의 취사 선택, 입맛에 맞게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채널A는 특정 욕심의 취재윤리를 위반한 협박 행위가 분명하게 있었던 거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강요 미수죄가 무죄가 나오니 사실 그런 취재윤리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또 MBC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과의 유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취재의 소재나 취재 과정의 문제가 대단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쟁, 진영 간 대결로 몰고 가지만 언론인들은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지 왜 일으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숨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의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 그리고 사실 확인을 우선하는 명확성을 결여한 것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맞는 태도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언론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언론인은 사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채널A 같은 경우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 이전에 성찰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안을 또 무리하게 터뜨린 MBC도 또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로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언론인들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정의의 사도인 언론인이고 또 불리할 때는 무죄를 받은 것 또는 혹은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언론의 취재윤리 위반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사실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인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한밤의 인문학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